네가 방언이랑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소같이 미련한 놈아. 1400년 1월 28일,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넷째 아들 이방간을 향해 절규합니다. 또다시 아들들끼리 칼을 겨누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 1차 왕자의 난으로 형제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번에는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친형제가 서로를 죽이려 합니다. 이성계의 눈앞에서 또다시 아들들이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398년 9월 5일,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직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세자 이방과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아버지와 아들. 이제 이성계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전쟁 영웅이 지는 해가 되어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명실상부 조선의 실권자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원입니다. 당시 즉위한 형 정종은 권력에 욕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왕위에 올린 동생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해 갔습니다. 이방원은 정치, 행정, 군사 등 다방면에서 실권을 휘둘렀습니다. 왕은 정종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이성계는 궁에서 이방원의 소식을 들으며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권력과 명예를 얻는 걸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아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성계라면 그 이방원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종 즉위 직후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제라는 신하가 어전뜰에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서둘러 정한군을 세자로 삼으시옵소서. 세자 자리에 어울리는 자는 정한군만한 이가 없사옵니다. 누가 봐도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종은 1년이 지나도록 이방원을 세자로 삼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정종의 성격상 왕위가 탐나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원은 이미 배다른 형제들을 죽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정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도 저렇게 죽이려 하지 않을까? 세자로 삼는 순간 나는 용도팩이 되는 것 아닐까? 정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자가 없었습니다. 후계는 동생들 중에서 세워야 했습니다. 조정의 대세는 당연히 이방원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실권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종은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런데 정종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딴 마음을 품은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등장이 조선을 또 한 번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딴 마음을 품은 자, 넷째 왕자 이방간이었습니다. 이방간은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형님 정종에게는 적자가 없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다음 왕이 나올 텐데 방해 형님은 욕심이 없으신 것 같고 방언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순서로 따지면 내가 방언이보다 위 아닌가. 어쩌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 이방간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태조도 힘으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동생 이방원도 힘으로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방원도 정종이 자신을 금방 세자로 삼지 않자 슬슬 불안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왕위에 대한 야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1차 왕자의 난 후 공신 책봉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신 명단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좌우의정이었던 김사형과 조준, 이 둘은 난이 발생하자 그냥 이방원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항도 안 했고, 협조도 안 했고, 그냥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도 1등 공신에 책봉됩니다. 반면 직접 군사를 대주고 목숨 걸고 싸운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등은 2등 공신에 책봉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신 책봉은 진짜 공이 큰 사람 위주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력을 회유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포. 바로 2차 왕자의 난에 불씨를 당긴 인물입니다. 박포는 이방원의 부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충성을 다했으며 1차 왕자의 난 때도 공을 세운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신 명단이 발표되니 자신이 2등 공신이었습니다. 박포는 분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조준이랑 김사영도 1등 공신이다.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눈치나 보던 자들도 1등 공신이다. 그런데 지금껏 정한군을 목숨 바쳐 섬겨온 내가 고작 2등 공신이라고?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박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불평을 하고 다녔습니다. 공신 책봉이 잘못됐다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방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시끄러우니까 치워버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유배까지 당하니 박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박포는 곧장 이방간을 찾아갑니다. 박포가 말합니다. 정한군께서 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방간이 답합니다. 안 그래도 느끼고 있네. 하지만 어찌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네. 박포가 묻습니다. 좋은 계책을 세워보시지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군사 지휘권을 내놓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방간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싫네. 내가 동생에게 굽히는 게 되지 않는가. 체면이 있지. 둘째, 멀리 몸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이방간이 또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도 싫네. 내가 뭐가 무섭다고 도망가겠나. 왕자인 내가 도망을 가? 셋째, 군사를 일으켜 정한군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방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긴 했네. 하지만 정한군의 군대가 나보다 강한데 어찌 거사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박포가 말합니다. 그러니 정한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선제 공격을 하셔야 합니다. 정한군이 정도전을 죽인 것도 정도전이 방심한 사이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방간의 눈이 반짝입니다. 옳거니.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불만을 품은 왕자와 불만을 품은 공신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거사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방간은 본격적으로 세력 확대에 나섭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싸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며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측근들이 무릎을 꿇고 말립니다. 안 됩니다, 공이시여. 중앙군과 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장인이 찾아와 말립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주십시오. 제발 이 어리석은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심지어 이방간의 처조카까지 나서서 말립니다. 숙부님, 그 자리는 이방원 숙부님의 자리입니다. 제발 포기하십시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방간이 버럭 화를 냅니다.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구나. 다들 겁쟁이들이야. 좋다. 그냥 나 혼자 할란다. 기록을 보면 2차 왕자의 난은 그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방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왕위에 대한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동생에게 밀린다는 자존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일까요? 이방간의 처조카 이천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이천우는 이방원에게 밀고 합니다. 이천우가 급히 이방원을 찾아가 고합니다. 회안군께서 정안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답니다. 속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방원은 담담하게 답합니다. 그래, 알겠네. 서둘러 방비하도록 하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원은 하륜 등 신복을 불러 이방간이 거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이미 정보전에서 이방원의 승리였습니다. 이방간은 계획 단계부터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400년 1월 28일, 드디어 거사의 날이 밝습니다. 정종이 명을 내립니다. 제사에 필요한 날짐승을 잡아야 하니 군사를 동원해 사냥을 해오거라. 합법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떨어졌습니다. 이방간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사냥을 나가는 척하면서 재빨리 군사를 무장시킵니다. 그런데 출격 전 이방간이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거처였습니다. 이방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합니다. 아버지, 오늘 방언이를 치겠습니다. 또다시 아들들끼리 죽고 죽이게 되는 상황을 눈앞에 둔 이성계. 2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도 아들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성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자신이 살아온 삶 자체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성계가 절규합니다. 네가 방언이랑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같은 배에서 난 형제끼리 왜 이러느냐? 소같이 미련한 놈아, 대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이방간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리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방언이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간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납니다. 정종에게도 사람을 보내 통보합니다. 전하, 방언이가 저를 죽이려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놀라지 마시옵소서. 정종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믿고 어떻게 동생을 죽이게 된단 말이냐? 드디어 미치광이가 됐구나. 지금이라도 군사를 해산하고 들어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방간이 답합니다. 전하, 방언이가 저를 죽이려 하니 저도 가만히 앉아 죽을 수만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모두가 말렸습니다. 측근도, 장인도, 처조카도, 정종도, 태조도. 조선 전체가 이방간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방간은 아버지의 탄식을 뒤로하고 이방원을 치기 위해 출격합니다. 1차 왕자의 난은 치밀했습니다. 2차 왕자의 난은 무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 무렵 넷째 형이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보고가 이방원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원이 집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측근들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나으리, 어서 무장하셔야 합니다. 회안군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방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어찌 아우가 형을 칠 수 있겠는가?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형이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네. 측근들이 더욱 다급해집니다. 나으리, 어찌 사사로운 정에 휩싸여 국가의 대사를 저버리려 하시옵니까? 지금 회안군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계시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방원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 정말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인가? 형님과 칼을 맞대야 한단 말인가? 이대로 있다가는 눈뜬 채로 당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측근들이 이방원에게 억지로 갑옷을 입히고 말에 태웁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실 당시 정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방원은 이미 이방간 쪽 사람에게 정보를 전해받았습니다. 난이 일어날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대비책까지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기 싫다고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방원이 싸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일종의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과 싸웠지만 형제를 죽일 마음은 없었다. 나는 끝까지 싸우기 싫었다. 이런 명분을 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물 연기까지 하며 형과의 싸움을 고민하는 척하는 이방원. 하지만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정치력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방간이 진격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러 달려옵니다. 그러나 이방원이 미리 계획한 대로 이질한 조영무, 민무구, 이숙번 등 당대 최고의 무장들이 사방에서 이방간의 군대를 포위합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방원이 크게 외칩니다. 모두 들어라. 형님을 다치게 하는 자는 내가 직접 죽일 것이니라. 끝까지 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명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이방원의 압승이었습니다. 전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방간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방간도 사로잡힙니다. 난이 진압되자 대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회안군을 즉시 처형해야 합니다. 반역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종이 난색을 표합니다. 법대로 하면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나 어떻게 내가 직접 내 동생을 사지로 내몰 수 있겠는가? 차마 그럴 수는 없다. 태조 이성계도 어떻게든 이방간을 살리려 합니다. 이미 1차 왕자의 난으로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이방원도 친형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같은 어머니 소생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죄는 박포에게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박포는 거사 당일 이방간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충동질만 하고 정작 본인은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막상 일이 터지니까 무서웠던 것일까요? 최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방원이 이방간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 몰래 사람을 시켜 박포를 꼬드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방간의 힘을 다 빼앗았으니 굳이 험하게 친형까지 죽일 필요 없이 박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최종 처벌이 내려집니다. 박포는 처형, 이방간은 귀양, 목숨은 보전됩니다.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은 이복동생 이방석과 이방번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2차 왕자의 난에서 친형 이방간은 살렸습니다. 같은 어머니 소생이냐 아니냐 그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피를 볼 필요가 없다는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진실은 이방원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하륜이 곧바로 정종에게 건의합니다. 전하, 정몽주의 난에, 정도전의 난에, 또 이번 회안군의 난까지 정안군께서 모두 막아내셨습니다. 정안군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서둘러 정안군을 세자로 삼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종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옳은 말이오. 안 그래도 과인에게는 적자가 없어 세자 자리에 누굴 앉혀야 하나 고민하던 터였소.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 오늘부로 정안군을 내 아들로 삼고 세자로 임명하겠노라. 마침내 세자가 된 이방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지 2년 만입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가진 사병마저도 전부 혁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8명의 절제사들은 모두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도운 공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 덕분에 이방원이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사병을 빼앗아 간다고? 공신들이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군정 명부를 숨기거나 사병을 빼돌렸습니다. 조영무는 무기를 수거하러 온 관리를 두들겨 패기까지 했습니다. 공신이 되어서 모범이 되지 못할 망정 관리를 때리다니. 그러나 이방원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일부는 파직, 일부는 지방으로 좌천, 일부는 유배됩니다. 자신을 도운 공신들마저 가차없이 처리한 것입니다. 이방원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정종은 모든 병권을 이방원에게 넘겼고 이방원이 조선 정군의 지휘권을 쥐게 됩니다. 이제 명실상부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1400년 11월 2년 2개월간 왕위에 앉아있던 정종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왕으로 있어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정종은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 즉위합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성계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1399년 정종이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깁니다. 힘들게 정도전과 함께 설계하고 건설한 그 한양에서 다시 옮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종은 왕자의 난으로 형제들이 죽어나간 한양이 싫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궁궐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성계의 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한양에 천도하여 아내와 아들을 잃고 오늘날 혼동하였으니 실로 도성 사람에게 부끄럽도다. 야심차게 조선을 건국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수도 한양에 갔던 이성계.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혈육도 잃고 권력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신덕왕후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 고려의 옛수도 개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환한 대낮에 개경 백성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성계는 새벽에 숨어들듯 개경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전쟁 영웅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성계는 또 한 번 마음이 찢어지는 결정을 합니다. 딸 경순공주를 직접 여승으로 만든 것입니다. 경순공주로 하여금 여승이 되게 하였는데 머리를 깎을 때에 이마여 흐르는 눈물을 흘렸다. 경순공주는 이성계와 둘째 부인 신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오빠들인 이방석과 이방번은 이미 1차 왕자의 난 때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딸뿐이었습니다. 혹시 딸마저 이방원에게 목숨을 잃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여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이방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딸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였습니다. 태종이 된 이방원.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군주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의 기반에는 피가 스며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피, 공신들의 피,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아버지 태조와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함흥으로 떠난 태조는 한양으로 오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신을 보내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원은 왕자를 얻었습니다. 조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도 아버지의 마음도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무언가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피바람 속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종입니다.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이 된 정종. 그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정종은 권력 다툼에 단 한 번도 휘말리지 않고 20년을 더 평화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나중에 태종이 형의 삶을 부러워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왕자를 버린 자와 왕자를 쟁취한 자. 과연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남은 왕, 정종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왕위를 버렸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26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왕으로 인정받은 그의 기구한 운명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